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신축 소형 주택 구입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불어오게 될까요? 잠시 후 이슈 플러스에서 이광수 대표 모시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당장 내일부터 거래할 수 있는데요. 관련 내용 갓 잡은 경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1월 11일 목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 막 들어온 경제 뉴스를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리는 갓 잡은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MBC 양효걸 기자와 함께 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우리 대기할 때 서로 원고 검토할 때 우리 유튜브 채널 한번 살짝 살펴봤더니 네네. 이제는 대기 시간의 모습도 유튜브에는 네. 올리네요. 항상 누군가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침 오늘 많은 분들 들어오신 것 같아서 반갑네요. 자, 오늘 어떤 소식부터 먼저 해볼까요? 네, 그동안 이제 경제면을 뜨겁게 달궈왔던 소식이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태형건설에 대한 워크아웃이 결정됐습니다. 네. 오늘 태형건설에 대한 금융채권단 협의회가 열렸었고요. 여기에서 워크아웃으로 들어갈지 말지를 투표로 정했는데 이 전체 채권 금액 기준으로 75% 이상의 채권자가 동의해서 워크아웃이 개시됐습니다. 당초 예상은 밤 늦게 결정될 것 같다 그랬는데 일찍 나왔네요. 네, 그래서 좀 뭐 자정까지도 이메일이나 팩스로 이제 투표를 받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결정이 났고 당초에는 이제 태형그룹 측에서 이 자구안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거라는 이제 이야기가 퍼지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여론도 함께 안 좋아지니까 사실상 태형그룹이 거의 백기투항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기존의 자구안도 다 지키겠다. 그리고 추가로 지주사인 TY홀딩스와 SBS 지분도 담보로 내놓겠다라고 한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금융당국뿐 아니라 채권단도 굉장히 만족감을 나타내면서 생각보다 빨리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결정이 된 거니까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일단 태형건설은 이제 최대 4개월까지 금융채무 상환을 유예받게 됩니다. 이게 한마디로 4개월 동안 금융기관 빚은 안 갚아도 되고요. 채권단이 좀 참아주는 겁니다. 대신에 이 기간 동안 채권단에서 태형건설을 굉장히 자세하게 들여다봅니다. 실사 작업인데 살릴 수 있는 작업장은 어딘지 아니면 좀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데는 없는지 자산은 없는지 이런 것들 이제 속속들이 좀 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실사가 끝나면 이제 구조조정 들어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스케줄로 보면은 지금 잡힌 스케줄은 한 석 달쯤, 3개월쯤 지나서 4월 초쯤에는 경영 정상화 계획을 확정합니다. 네.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거고 5월에 이걸 잘 실행하겠다. 양측이 이제 약속을 맺거든요. 근데 변수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태형건설 사업장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많고 이 채권단이 실사하는 과정에서 이거 뭐지? 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발견되는 추가적인 빚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우발 채무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아직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우발 채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예. 기존의 채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 태형건설의 작업장이 진행 속도나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살릴 사업장은 어디고 접을 곳은 어딘지를 판별하는 게 굉장히 고난이도의 작업이고 예. 또 만약에 약속했던 자구안을 태형그룹 측이나 일단 오너 일가가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또 채권단 반발이 생기겠죠. 그러면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 보면 아직까지 앞으로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될 그런 입장이네요. 맞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 동결하면서 금통위가 끝나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태형건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형건설 위기가
전체 건설업이나 금융권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따라서 이번 건은 구조적인 위기라기보다는 태형건설의 위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네. 유난히 태형건설의 PF 보증 규모가 컸다. 비중이 높았다는 점을 이제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직접 나설 상황은 아니라는 거고 하지만 올해 상반기만 부동산 PF 대출 만기가 한 12조 원 정도가 넘게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건설사가 또 어려움에 빠져도 사실 지금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태형건설뿐만 아니라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네요. 네. 다음 소식은 뭔가요? 오늘 당정 그러니까 여당과 정부 간 협의에서 나온 내용인데 밀렸던 빚을 전부 갚은 서민과 소상공인 290만 명에 대한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자면 연체 기록을 지워준다는 겁니다. 네, 이 연체 기록 지워지면 제일 좋은 게 그냥 신용 등급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천만 원 이하의 연체자 가운데 이거를 오는 5월까지 모두 갚은 사람은 갚게 되면 신용 회복을 이제 지원한다는 거거든요. 네, 사실 근데 돈을 다 갚는다 하더라도 한번 연체가 되면 이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게 뭐 기록이 남는 기간은 다 다르지만 사실 이 기록이 아예 사라지게 되면은 신용 점수가 또 오르고 정상적으로 이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신용도가 정상적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대출도 받고 카드도 만들 수 있으니까 어찌 보면 이제 정상 생활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새로 대출 받는다든지 아니면 신용카드 만들 때 이제 신용도가 반영이 되니까 이 막혔던 금융 서비스가 재개될 수 있는 거고 게다가 이번에 나온 조치를 보면 금융과 통신비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에 대한 내용도 나오거든요. 네, 야, 우리가 은행빚도 있고 전화비도 같이 밀렸다고 하면은 확률적으로 볼 때 좀 상황이 더 어려운 분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네. 여기에 대해서 신용회복위원회가 방안을 마련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신용 대사면 이렇게 봐도 되겠는데. 네, 지금 200만 명이 넘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에는 금융권이 공동으로 코로나 신용 사면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200만 명 넘게 그리고 개인 사업자도 거의 17만 명의 혜택을 받거든요. 예, 이때 이제 결과를 놓고 보면은 개인 기준으로 평균 한 24점 정도 신용 점수가 올랐습니다. 네, 상당히 효과가 좀 컸다는 거고. 하지만 이제 신용 사면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 예, 금융의 기본이 뭐냐? 신뢰 아니냐? 예, 그러면은 사면해주면 누가 앞으로 잘 지키겠냐 이런 이야기인 거고 좀 매정한 얘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은 어렵더라도 성실하게 꼬박꼬박 갚은 사람은 어떡하냐?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 이런 얘기도 2021년 대사면 당시에 나왔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도 이번에는 모두 다 갚은 사람들을 전제로 했으니까 저는 크게 이 부분보다는 네. 오히려 다른 걱정을 했어요. 네. 이제 이분들도 뭔가 너무 급해서 대출 받았다가 빚 못 갚은 분들인데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신용 회복해줬으니 다시 대출 받게 되니 대출 규모가 좀 늘어나는 부작용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신용 사면이 없었을 때보다 예, 신용 사면을 하면 더 연체자가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대출 규모도 늘어날 수 있는 예. 거고 사실은 이제 연체를 한번 한 분이 뭐 반드시 그러라는 법은 없지만 연체할 확률이 높다고 만약에 한다면 대출 부실을 키울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고 금융사 입장에서 좀 불만인 게 뭐냐면 연체자 파악이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이 어떤 금융 기록 같은 경우에는 신용도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쓰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삭제하면 이걸 리스크 관리가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고 게다가 사실 가장 비판이 나오는 지점은 올해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신용 대사면을 여당과 정부가 추진한 게 약간 인기 영합적인 어떤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 총선용이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구심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저는 오늘 우리 양 기자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여러 소식 중에 이번에 소식 전해 주실 거 네. 이게 제일 와닿은 게 그래요? 네. 이게 이제 뭐 세상이 또 한 번 바뀌는 큰 시그널인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말도 좀 어렵긴 한데 이 결정이 나면서 실제 이제 앞서서 상장을 신청했던 11개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미국의 거래소에 상장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원래 비트코인은 제도권에서 인정을 좀처럼 안 했는데 네. 그것도 미국 증시를 관장하는 곳에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 만들어서 파셔도 됩니다. 이거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야. 비트코인이 그동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평가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예. 게 비트코인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위험 자산이고 이거는 제도권에서 손대면 안 되는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걸 제도권으로 진입시키고 승인을 해주면서 공신력을 부여한 예. 격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거 뭐 어디서 사고 파는 거예요? 일단 미국의 이제 증시에 상장이 돼서 ETF 상품 같은 경우에는 예. 거래가 될 수 있고 이게 현지 시간으로 10일이니까 저희로는 내일 이른 시간쯤에 이제 거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ETF라는 게 일종의 바구니에다가 여러 이제 주식들을 담아서 그 바구니의 일부를 떼서 파는 그런 이제 네.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직접적으로 그러면 주식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거냐?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그거는 오늘 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에 비트코인이나 다른 가상자산을 직접 살 수는 없다. 네. 하지만 이 현물 ETF에 대한 어떤 이 허가를 반려할 이유를 못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초자산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는 앞으로는 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라는 겁니다. 혹시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아까 바구니로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비트코인은 일종의 비트코인 시세가 커지면 네. 바구니 자체가 커지니까 뭐 ETF 가치가 올라간다 뭐 그런 의미인 건가요? 맞습니다. ETF가 그 비트코인의 어떤 수익률을 추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비트코인이 5% 오르면 그 ETF 상품도 5% 오르고 이렇게 이제 추종을 하는 상품을 간접 상품으로 이제 증시에 상장을 하는 건데 사실상 아까 이제 분명히 선을 그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ETF가 아니고 ETP입니다. 이게 프로덕트거든요. 그래서 이 간접 투자까지는 어차피 금도 그렇고 원유 선물도 그렇고 현물도 그렇고 어차피 간접 투자는 증시에 상장해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비트코인도 까다롭게 거래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이제 증권거래위원회 이야기고 네. 사실은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도 이걸 거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국내에서도 이제 거래하는 게 되는 건지가 궁금한 분들이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저희 그 증권거래소에서는 국내에서는 이 ETF를 사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큰 변화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왜 큰 변화냐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증시에 있어서 큰 손들이 있는데 예. 자산 운용사들이 굉장히 큰 돈을 굴리는데 여기에는 포트폴리오라는 걸 구성해서 어떻게 보면 분산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고위험 고수익군이 있고 뭐 저위험 저수익군이 있고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데 이 중에 편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고객의 소중한 돈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데 비트코인 저런 위험한 거에다가 돈을 넣으면 안 된다라는 각종 규제들이 있었는데 아니 증시에도 상장하는 그런 떳떳한 상품을 왜 안 넣느냐라고 하면 사실상 이 큰 손들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 거래 금액도 굉장히 커지겠죠.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걸 승인해 줬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공신력이 일부 생겼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도 될까요? 맞습니다. 이게 제도권 진입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실질적인 효과가 가상자산 이제 시장에 거의 130조 원 정도까지도 유입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TF를 운용하려면 사실 그 현물에 대한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운용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130조까지도 들어오면 이건 가상자산에 굉장히 호재가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다만 이게 갑자기 안 알려져 있다가 갑자기 승인된 건 아니고 예. 승인이 될 거라는 예상은 계속 되었기 때문에 예. 가격이 선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것이니까요. 네, 그래서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변하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예. 비트코인 자체는 기대보다는 그렇게 막 급등하진 않았거든요. 이미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오히려 다른 이더리움이나 다른 코인에 대한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이것도 궁금합니다. 비트코인 ETF면 비트코인 가격 변하는 거랑 똑같이 가격 시세가 움직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추종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ETF로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하면은 굉장히 안정화된 자산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는데 변동성은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건 공신력이 생겼으니까
투자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신중한 투자는 결국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랑 마찬가지다라는 건 이제 꼭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음 가짜분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일단 나라박 소식인데요. 수년 전부터 유럽 국가들이 사실 환경보호, 탄소 배출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규제를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약간 이런 흐름에서 살짝 비껴나는 소식입니다. 예, 네. 유럽연합이 탄소 규제 계속 강화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에 주목을 받은 거는 노르웨이인데 예. 노르웨이 영해 그러니까 노르웨이 바다 안 그것도 깊은 바다에 대한 광물 자원 탐사를 의회가 승인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번 결정으로 노르웨이가 세계 최초로 심해 광물 자원 채굴을 허용하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 물 밑에 있는 거 캐내는데 그게 왜 환경과 문제 있지? 그럴 수 있는데. 저도 잘은 몰랐는데 이번에 대상이 된 지역이 거의 한 28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게 독일 면적의 한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심해 광물 자원 탐사가 말이 탐사지 이게 바다 환경에 큰 파괴를 미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 단체들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심해에서 희귀 야생 동물들이 살고 있는데 예. 이 광물을 채취하려면 사실 바닥면을 광범위하게 파내야 되거든요. 그럼 환경 단체 입장에서는 이거 멸종되는 거다. 예.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탄소 저장고를 건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과학자 800여 명이 반대 서한을 이제 공개적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반대가 심한데 탐사 결정을 내린 건 그만큼 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노르웨이도 고민이 좀 되겠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아까 독일의 80% 정도 면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대륙붕 지역에 구리만 2,170만 톤이 묻혀 있는데 이게 2019년 기준으로 하면 전 세계 구리 생산량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연은 또 그만큼 또 많이 묻혀 있고 리튬도 풍부한데 사실 이 지금 말씀드린 광물들이 2차 전지, 그러니까 그렇죠. 배터리 산업에서의 핵심들인데 예. 이거를 거의 무한정으로 쓸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나라도 고민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이런 이점들이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환경 보호는 조금 이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찬성 80표, 반대 20표로 통과됐습니다. 참 노르웨이가 이런 일을 한다니까 제가 서글프네요. 왜냐하면 네. 약간 과장하면 노르웨이 의회는 전 세계와 달리 아주 독특한 의회예요. 북해 연안에서 캔 그 석유만 가지고도 1년에 쓸 돈을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돈을 쓸지만 고민하지 세입을 걱정을 잘 안 하는데 그런 나라가 무슨 돈독이 올랐나 구리하고 아연을 이렇게 더 캐겠다고 하니 유럽연합에서 반대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유럽연합도 굉장히 이제 반대의 입장을 표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해 11월에는 정치인 120명이 이거 안 된다 이렇게 공개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노르웨이는 이런 논리를 펼치는데 어떤 논리냐면 야 여기 묻혀 있는 광물 좀 빨리 캐가지고 우리가 탄소 경제 그러니까 저탄소 녹색 경제로 전환은 좀 빨리 하면 그게 결과적으로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참.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급조한 느낌이 좀 네.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논리까지 나오면 지상 채굴보다는 심해 채굴이 오히려 덜하다. 오염이 덜하다 이런 논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강하게 환경 규제를 주장해온 것하고는 정 반대네요. 네, 이 막대한 경제성 때문에 사실은 후퇴한 거 아니냐 환경 보호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예. 사실 이제 심해 자원이 많지 않은 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러운 한편으로는 그렇죠. 부러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과학자분들 중에는 이게 심해 채굴이 굉장히 돈이 될 것 같지만 사실 심해라는 게 굉장히 환경이 혹독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캐는 게 과연 수익성이 좀 나오겠느냐. 이게 또 상업화될 정도가 되면 사실은 그때는 또 너무 늦는다. 저탄소 뭐 녹색 경제 뭐 다 늦는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뭐 제가 노르웨이가 돈독 올랐냐 한 거는 뭐 환경 걱정도 있지만 부럽기도 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가보죠. 네, 다 현재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고 있는 어떤 세계 최대의 가전 박람회 이제 소식인데 CES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일단 C는 이제 컨슈머,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E는 일렉트로닉스, 그러니까 전자제품 이야기하는 거고, S는 쇼라는 뜻인데 사실은 굉장히 이 CES가 많은 생활의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네. 실질적인 뭐 VCR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CDP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물론 이런 걸 또 잘 아시면 또 옛날 사람이 되겠죠. 근데 하지만 어쨌든 올해는 AI가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예. AI가 거의 이제 파죽지세로 CES를 점령했다 이런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거의 모든 회사가 AI를 들고 나왔다. 그래서 실제로 그 기존의 가전 회사들도 AI를 전부 다 탑재를 하고 뭐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AI를 응용해서 생활을 바꾸려는 시도를 CES에서 계속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의 변화는 일단 모빌리티 중에 나르는 자동차도 굉장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양효걸 기자가 우리 손에 잡히는 경제 식구가 된 지 꽤 됐고요. 그런데 오늘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같이 하는 날입니다. 네, 저도 너무 아쉬운데 이게 회사에서 이제 또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아서 이거보다 중요한 임무가 뭐가 아니,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임무지만 어쨌든 예, 인사 발령도 나고 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사내 벤처 업무를 이제 다른 형태로 이어나가는 저한테도 되게 좋은 결정이고 해서 거기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일단 회사의 결정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저희가 제작진이 꽃다발 하나 감사합니다. 준비했습니다. 예. 이거 눈물. 네. 눈물. 여러분 양효걸 기자의 무궁한 발전 기원해 주십시오. 네. 그동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잠시 후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집중해서 파헤쳐보는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새해 들어서도 부동산 거래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쯤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가 온기가 돌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분야에 저도 모르는 게 있을 때마다 가끔 전화드리는 형님이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조언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뿌듯하고 든든하고 할 때가 있는데요. 그분이 마침 또 업계 최고 자타 공인의 고수라면 더더욱 행복하겠죠. 저를 늘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광순의 복덕방에 이광수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저야 뭐 항상 뭐 사석에서는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도 보고 하는데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오늘 궁금한 것들 많으실 것 같으니까요.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요. 그래서 뭐든지 뭐 여쭤보시면 제가 답변 솔직하게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네. 뭐 이렇게 얽매인 데가 사실 없어서 지금 쉽게 말해서 백수여서. 그래서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전문가라든가 어떤 시장, 특히 이제 자산 시장을 분석할 때 이해관계가 사실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럼요. 저도 애널리스트 오래 했잖아요. 알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회사를 분석하는데 그 전에 뭐 돈을 받고 이걸 떠나서 밥 한 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무거워. 그게 사람의 정이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부동산 시장 얘기하는데 전 어디로도 다 자유스럽지 않습니까? 네. 뭐 건설회사도 자유스럽고 제가 뭐 복덕방 중개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뭐 단도직입적으로 네. 첫 번째 질문부터 여쭤볼게요. 2024년 집값 어떻게 되나요?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상반기에는 거래량이 다시 크게 감소할 겁니다. 예, 그러다가 예. 이제 하반기 때부터 가격 하락폭이 커질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격 하락의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10억짜리가 7억이 빠진 게 많이 빠진 거죠. 8억보다. 예. 명확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까요, 교수님? 네. 자, 10억짜리가 10채 있었어요. 예. 그 중에서 2채가 7억으로 빠졌어요. 예.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요, 4채가 8억으로 빠졌습니다. 예. 뭐가 많이 빠진 겁니까? 네 채가 8억을 빠진 게 많이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지금 가격을 빠졌다는 얘기를 할 때 네. 10억짜리가 7억으로 빠진 걸 많이 빠졌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자산 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을 네. 얘기할 때는 그 개수가 많아야 돼요. 빠진 개수가. 예. 그러니까 폭이 아니라. 네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가격 빠진 게 진짜 빠진 거고 그래야 사실은 부동산을 살 수 있잖아요. 네, 한 채만 빠지면 그건 살 수 없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최근의 가격 하락은 사실은 한 채가 7억 빠졌다면 이제는 한 3-4채가 8억으로 빠지는 그런 시장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가격 빠졌을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많이 빠졌는데 많이 빠지지 않았다.
아, 그런 표현. 근데 지금 이제 많이 빠지는데 양도 많아질 거다. 올해 하반기부터 네.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뉴스나 아니면 신문에서 어느 동네 얼마짜리 아파트 나왔다 그래서 가보면 금매 나온 거 어쩌다 하나 그거 매매돼서 없고 나머지는 그 가격대에 없어요. 그 소리 듣기가 십상인데 그렇죠. 이젠 하반기에는 그게 아니라 상당히 떨어진 매물들이 적지 않은 숫자로도 나올 수 있다. 그 얘기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 네. 전망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런 물량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런 시장은요 많이 빠진 게 아니에요. 제가 왜 빠졌다는 걸 강조하냐면 예. 모든 자산 시장, 예. 그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많이 빠졌다는 전제가 들어가야 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많이 빠졌다는 전제를 가격 하락폭이 한 채가 크고는 의미가 없다. 예. 많이 빠진 게 양이 많아야 많아야 돼요. 돼요. 그래야 쉽게 말해서 바닥이 나와요. 그렇군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교수님이래 형님, 예, 이런 소리도 있잖아요. 네. 부동산 시장의 요즘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전 하나를 정책으로 봐요. 저는 2023년을 어떻게 봤냐면 원래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야 올해도 집값이 쉽지 않겠는데 전 그렇게 전망했다가 네. 3월 언저리쯤 정부에서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거 쭉 내주면서 이렇게 파격적인 규모의 정책 부양을 그러면 적어도 하방을 좀 막겠는데 그래서 저는 2023년도 약간 회복세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게 맞히셨어요. 네, 그런데 회복했잖아요. 이번 2024년도도요. 요 근래 일주일 동안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자꾸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 중에 특이하게 다시 부양과 관련된 대책을 내놓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의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거주 의무제도 폐지해 보겠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도 좀 완화해 보겠다. 그리고 지역 소멸 지역에 그냥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해야겠죠. 거기 집 산 거는 다주택으로 인정 안 하겠다 하면서 다시 집을 사기 수월한 정책들을 막 내놔요. 그러면 혹시 2023년도처럼 지금 떨어질 것 같다라는 게 아마 대표님이나 저나 대부분 중론인데 다시 또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전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도에 예를 들어서 특례보금자리론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50년 만기 대출 이런 것들 그 수요를 일으키는 네. 그런 정책들이 시장에 쉽게 말해서 먹혔죠. 예. 근데 그 전제가 필요했어요. 어. 뭐냐면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정책이 먹힌 거예요. 아. 근데 지금 다시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고 지금 네. 이제 빠지기 시작했는데 예. 가격이 충분히 빠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규제나 정책이 푼다고 그래서 바로 다시 오르긴 힘들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네.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요 투자화돼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려고 부동산을 사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투자나 투기 시장에서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네. 하나는 뭐냐면 예상치 못할 것. 아, 파격적이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아. 두 번째는 예상치 못한 시점일 것. 예. 세 번째는 과거에 없던 정책일 것. 그래서 지난해에 예. 특례보금자리 이런 것들은 처음 나온 정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가격이 빠져서 막 그런 정책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데 갑자기 확 나왔어. 예. 규모가 크게. 그래서 먹힌 거예요. 아. 근데 지금 나오는 이런 정책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 지원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은 계속 해왔던 얘기예요. 음. 그리고 이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해주겠다는 기대감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을 근본적으로 움직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또 하나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주택자를 규제 완화하고 또 세컨홈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 네. 결국엔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세금을 깎아준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 언제 들어오겠습니까? 뭔가 기대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예요. 네. 내가 지금 집 사서 집 네. 오를 것 같은 기대감. 네. 그 기대감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정책이 효과를 내기에는 좀 부족하다. 예.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부동산을 투자적인 대상으로 보게 되는 관점이 요즘 정말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정책들이 조금 위반되면 뭐 특히 이번에 나온 정책들이 아이를 갖거나 뭐 이러면 더 지원하겠다라는 거 있고 청년들도
더 지원 많이 하겠다고 했으니 실수요자들의 수요를 기반으로 그래도 하방 막으면서 다시 오르고 그러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일시적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속될 수가 없잖아요. 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정책들이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네. 특히 금융대책이 필요한 대출 네, 규제 완화해 주는 거 한국의 지금 가계부채 상황 속에서 정부가 그걸 계속 풀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채 문제에 대한 그렇죠. 부담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특례보금자리론의 그런 어떤 경험이요. 네. 지금 실수요자들을 좀 그 타격을 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가격 빠졌는데 어쨌든 가격을 올려가면서 샀어요. 예. 근데 가격이 다시 빠지네. 아. 이거 대출해 준다고 해서 마냥 사는 게 아니구나. 음. 그런 어떤 학습 효과들이 시장에서 생기기 시작했다. 네, 네. 무주택자들. 네. 그런 차원에서는 효과가 좀 제한적이게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소리가 또 있어요. 한 2, 3년 지나면 공급 대란이 날 것 같다. 그것 때문에 결국 공급 대란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그때쯤 사면은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으니 지금 당장 뭐 집값이 반등할 거라기보다는 나중에 더 비싸게 내 집 하나 장만하기가 더 어려울지 모르니 차라리 지금 사자라는 수요 등등 이런 공급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래도 주택 경기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소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것도 이제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건설사들이 부동산 PF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건설사들이 어려워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허가와 분양 물량, 뭐 착공 물량이 다 50% 이상씩 감소했어요. 그렇죠. 근데 아파트를 안 지으면 향후로 2, 3년 후에 입주 물량이 감소해요. 공급이 감소하니까 가격이 오른다는 네.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논리입니다. 예. 그런데 일단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가격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공급과 수요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급이 감소해도 수요가 더 준다면 당연히 가격은 안 올 수가 있고 오히려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요에 대한 얘기가 필요해요. 근데 과연 우리가 계속 수요가 받쳐주고 있느냐. 쉽게 말해서 10년 전보다요. 네. 결혼하는 그 쌍이요. 10만 쌍이 줄었어요. 예. 32만 쌍에서 지금은 예. 19만 쌍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예를 들어서 집을 결혼할 때 우리가 집을 가장 많이 고민하잖아요. 네. 그런 수요가 감소하는 거 또 하나 뭐냐면 만약에 그런 경우가 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수요가 회복하지 않는다면 네. 그러면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수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연결되는 지점이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 너무나 당연히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세 가격이에요. 예. 전세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전월세 비율이 올라가서 그렇죠. 전세 매매 비율이 예.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일종의 갭 투자가 증가할 수 있죠. 전세 끼고 사는 거. 그렇죠. 예. 이런 건 분명히 가능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려는 하고 있지만 음. 과거 경험을 그래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때하고 똑같은 그 뉴스나 그 경험이 있었어요. 그건 언제냐면 2008년, 예. 2009년도.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100대 건설사 중에서요. 45개가 망합니다. 워커 법정 관리 들어가요. 오. 지금보다 더 심각했어요. 예. 미분양이 16만 5천 가구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똑같아요. 네. 2009년도, 10년도 여러분들이 뉴스 찾아보시면 주택 공급 50% 감소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토부 때 장관이 나와서 앞으로 집 부족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면 2년 후에 집값 어떻게 됐습니까? 2012년, 13년도에 그때 안 좋았죠. 가장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꼭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요도 얘기해야 된다. 음. 이게 재화의 가격 아닙니까? 예. 예. 자, 그런데 음. 정부 입장에서는 요즘 공급을 부쩍 걱정하는 듯한 어떤 정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1기 신도시의 리뉴얼들을 뭐 원활하게 해준다든지 3기 신도시 착공을 빨리 땡겨주겠다든가 또 3기 신도시에 원래 짓기로 한 아파트의 용적률을 올려주겠다든가 그리고 분양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아파트로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든가 이거는 뭔가 정부가 지금 노심초사하는 것 같아요. 야, 이러다가 공급 대란이 일어나서 집값 확 오르면 또 어떡하지? 이런 입장으로 정부는 지금
정책을 설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부의 정책 설계에 대해서도 한마디 평가를 해주시죠. 교수님 진짜 집값이 오를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정부가 저는 그래서 공급을 많이 해서 집값을 공급 대란으로 올라가는 거 막으려고 하는 듯한 그런 논조로 발표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뭐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이 부족하면 집값이 오를 거다. 예. 그래서 공급을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의 예. 연장선상에 있는 예. 건데 사실은 그게 실제로 공급을 원활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주택 공급의 기본적인 속성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네. 뭐냐면 민간이요 92%를 담당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민간이 아파트를 대부분 공급하는데 민간은 언제 아파트 공급을 늘립니까? 그 땅 있으면 늘리는 거 아니었나요? 아니 돈 벌려고 늘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공급을 늘리겠죠.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의 요소가 어떻게 되냐면 예. 가격이 올라야 공급이 증가하는 우리나라의 주택 구조예요. 네. 그래서 정부가 실제로 공급을 늘리고 싶으면 민간한테 맡겨서는 안 되고 예. 공공의 공급을 늘려야 돼요. 예. 근데 자꾸 공급 얘기면서 민간 얘기를 하다고요. 민간은 지금 공급할 생각이 없어요. 못 해요. 태원건설이 어떻게 아파트를 더 짓습니까? 네. 지금 대형 건설사들도요. PF 물려서 엄청 어려워요. 그들한테 집을 더 공급하라고? 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공급을 늘리고 싶으면 공공이 나서야 된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쉬운 진짜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생각이 있는 건가?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사실은 진짜 공급을 늘리고 안정적으로 시장을 유지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네. 공공 비중을 늘려야 돼요. 공공이 분양하는 주택. 네. 대신에 이제 우리가 또 단점이 뭐냐면 공공주택이 항상 이렇게 취약하고 네. 좀 작고 네. 이렇잖아요. 네. 근데 질이 높은 공공의 분양을 늘리는. 네. 그래서 최소한 저는 공공의 비중이 25%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10%도 안 된다. 네. 그 지점에서 사실은 좀 다르게 생각. 정부가 진짜 공급을 늘리고 싶으면 공공이 나서야 된다. 직접 하시라. 아. 그게 진짜 공급을 늘리는 거예요. 예. 근데 민간한테 다 맡겨놓는 거예요. 네. 그게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민간은 돈 벌려고 공급하는데 예. 돈이 지금 안 벌리고 미분양 나요. 예. 예. 제가 앞서 이 질문을 드릴 때 아니 민간 공급 그다음에 정부 공급에 얘기할 때 공급을 언제 하냐라고 저한테 다시 물으셨을 때 네. 제가 뭐라고 간단하게 대답을 했냐면 땅이 있을 때요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민간의 건설회사들도 사실은 본인들이 개발하고 싶은 땅은 흔히 말해서 인기 지역의 땅을 개발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는 땅을 마음대로 개발할 수도 없고 그리고 기존에 인기 있는 지역은 뭐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헐고 개발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거나 매물로 개발할 수 있는 게 안 나와서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PF 쪽에 그 문제 생긴 건설사 현장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 외진 곳에 우리가 이런 곳에 수익성이 참 의구심이 있는 지역에 집을 짓게 됐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짓고 싶은 동네에 땅이 있어야 지을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 이런 데도 개발하면 좀 뭔가 수익이 낮지 않겠느냐 해서 지었다는 의견도 일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관점에서 다시 돌려보면 정부에서 지금 하겠다는 여러 가지 일련의 절차는 그 용적률을 올려주고 신도시에 매각되지 않은 땅에 아파트를 지어주고 그리고 도심지대의 재건축 재개발도 이제 우리가 안전진단이나 이런 걸로 딴지 안 걸겠습니다라는 건 짓고 싶었던 인기 지역에 조금 더 공급을 늘려주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것도 주체를 민간한테 넘기는 거잖아요. 예. 민간한테 넘기는 순간 사업의 진척이 안 된다고요. 아 오히려. 네, 예를 들어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네. 자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주면 공급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 그건 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 예, 어려울 거예요. 더 예. 어려울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민간한테 맡기는 순간 이해관계가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동의하고 이러기가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공공이 더 네. 나서야 돼요. 민간한테 맡길수록 뭐냐면 공급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근원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예. 게
그래서 주택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정책으로요. 그렇죠. 땅이 갑자기 공중에서 솟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안정시키다는 말이 어쩌면 공허한 거예요. 달성할 수 없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수요를 그렇죠. 수요는요. 네. 공급을 꾸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수요가 갑자기 폭증하거나 네. 수요 관리가 그래서 더 용이한 거예요. 예. 근데 수요는 지금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음. 근데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는 공급 얘기를 하면서 사실 공급 못 할 겁니다. 정부가 어떻게 공급해요? 민간에 다 맡겨놓고. 네네. 그러면 공급은 줄 거고 네. 수요는 그냥 놔둬. 네. 그럼 나중에 집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수요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수요 관리를 안 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어찌 보면 수요 관리를 부동산 경기가 너무 꺼져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정부에서 정책 대출로 수요를 약간 늘려줬다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동산의 경기에 맞춰서 수요 조정을 하는 느낌은 꽤 있는데 네. 궁극적으로 그러면 그래도 국민들이 두 분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집 같은 건 관심이 없고요. 제 생활하면서 알아서 살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죠. 흔히 집 구매하는 거 포기하신 분도 계시는 거고 또 일부는 나는 내 집 장만이 꿈인데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해서 내가 부족한 수요, 그러니까 자금력, 실수요라고 부르죠. 유효 수요를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계층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그 목소리 중에서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나 그것도 고민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후자에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면서 예. 그런 후자의 목소리에 맞추는 지금 분위기인데 네. 근데 저는 또 그것도 본질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나 집이 필요해요. 나 무주택자인데 내 집 마련하고 싶어요. 그런 욕망이 다 있으시잖아요. 예.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첫 번째는 그런 분들한테 대출을 해줘요. 예. 사. 돈 없잖아 지금. 네. 그 대신 미래 소득을 땡겨서 대출해서 사게 해요. 네. 근데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집 많이 지어주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집값을 안정시켜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대출을 무리하게 안 해도 집값이 안정되면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기잖아요. 네. 네. 자, 어느 게 정부가 더 노력해야 되는 방향성입니까? 최근에요. 국토연구원이 어떤 보고서 자료를 내냐면 우리나라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문제의 가장 큰 게 높은 집값이래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대책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취득세를 그래서 완화해 줘야 된대. 아니 집값이 높아서 애를 안 낳는데 거기서 취득세를 완화해 준다고 애를 낳겠습니까? 그건 좀 이상하네. 아니 원인이 높은 집값에 있으면 그러면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근원적으로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좀 보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국민의 이미 우리나라도 서울은 좀 예외지만 자가 보유율이 50%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 있는 사람들이 또 절반 이상이 돼요. 네. 그런데 국민들 중에서는 절반 이상이 평생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드디어 대출이자 갚아가면서 내 집 하나 장만했는데 그 내 집의 가격을 뭐 반토막까지는 아니더라도 30-40%씩 떨어지게 만들어서 이제 MZ 세대들이나 아니면 신규 주택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싸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모든 국민의 행복 실현은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집값이 올라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 그렇죠. 네, 그렇죠. 인플레이션도 되고 예. 사실은 이게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급락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 잘하셨어요.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광수 대표님은 집값이 무조건 떨어지는 얘기만 한다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100년 동안은 올라요. 근데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집값은 그래서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많이 오르지 않도록. 예, 제가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늘 그 얘기 하시잖아요. 네. 예.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많이 오르면 또 어떤 충격이 오냐면 많이 빠져요. 네. 지금처럼. 예. 그래서 부작용이 생겨요. 그런 관리를 하려면 수요 관리가 중요하고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 무주택자리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무주택자는 집을 언제 사고 싶어 하냐면 집값이 폭등할 때만 너무 사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영끌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 지금 아니면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런 두려움을 방지시켜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무주택자로 해서 집값을 폭락시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가격을 관리해줘야 돼요. 관리하자. 근데 지금은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의 말씀은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집값을 안정화시킨다는 얘기신 거지 떨어뜨리고 뭐 그런 의미는 아니다. 이런 의미신 그렇죠. 거군요. 예. 그런데 이게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건 관리의 영역을 떠나서 네. 지금의 시장 보세요. 이제 앞으로 보면은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렇죠. 또 수요가.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구간이 반드시 온다. 네. 그 얘기를 저는 시장 전망에서 하는 거고 네. 이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당위론 쪽 관점에서 얘기할 네, 때는 네. 그런 지점, 안정화의 관점으로 네. 정책이 좀 집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광수 대표님이 저랑 얘기하실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많죠. 오늘 손경제 플러스 특집으로 우리 네. 정규 방송 끝나고도 네. 우리는 유튜브로 넘어가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집 살 타이밍 그리고 앞으로 집값에 최근 들어서의 몇 년 구간 동안에 고민해야 될 요소들 이런 걸 집중 여쭤볼 건데 네. 우리 유튜브 말고 그 우리 저 라디오로만 듣는 분을 위해서 마지막 우리 공식 질문 하나 네.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2040년쯤 되면 중장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의 상황과 시세는 어떻게 바뀔까요? 대세 상승 아니면 서울과 비수도권 어떻게? 짧게. We are all dead in the long run. 전 장기 전망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 전망을 제가 반드시 유튜브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게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네. 우리가 또 더 많은 내용들 유튜브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이 너무 기대돼서요. 아침 8시 20분에 왔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광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광수 대표님과 마저 못다한 얘기 마무리하기 전에요. 손에 잡히는 경제 내일도 계속 방송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